안녕하세요. 아도사 언론인에 도전하는 사람들 대표 멘토 강창진입니다. 이제 KBS 2022년 신입사원 공채 특강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표 멘토 강창진이고요. 이전에 도전 아나운서 공채 합격하기 두 권의 책을 썼고 전직 방송 기자이자 또 전직 아나운서입니다. 지난 10년, 15년간 계속해서 언론과 관련된 공채를 연구하고 있어요. 공모 요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신입직원 공모 요강에서 아나운서는 전국권으로 4명을 뽑고요. 기자와 같은 경우에는 또 전국권, 영남권, 호남, 제주권, 충청, 강원권이 있습니다. 올해는 지역 할당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지역 할당제가 있었거든요. 예년 같은 경우는. 그러면 보통 어떻게 쓰여 있냐면 3명하고 이렇게 괄호 열고 1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러면 영남권에서 3명을 뽑을 건데 그중에 1명은 지역 할당제로 뽑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역 할당제는 여러분이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다음 연도, 다다음 연도에도 KBS가 계속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채용 권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최종 학교 출신자를 대상으로 뽑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영남권에 총 3명을 뽑은 건데 그중에 1명은 부산, 대구, 영남 지역 소재 대학생을 뽑겠다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부산대학교를 나왔다, 뭐 대구대학교를 나왔다, 경산대학교를 나왔다 이러면은 이 지역 할당제 대상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계속 광주에서 살았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금도 광주에 살고 있고 하지만 내가 대학교를 서울에서 나왔어 하면 해당이 안 됩니다. 나는 완전 서울 사람이야. 그런데 대학만 어, 뭐 영남대학교를 나왔어. 그러면 대상이 되고요. 어, 최종 학교 중에서 대학교 혹은 고등학교 출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어, 올해는 없으니까 유심히 볼 필요는 없고요. 대신 이제 전국권은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서울 본사에서 근무를 하게 될 인력을 말합니다. 지역 순환 근무 제도로 인해서 처음에 뽑히면 뭐 지역으로 가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할 수 있어도 결국에는 많은 시간을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는 합격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경쟁률이 높겠죠. 지역권 합격자는 각 권역별 지역방송 총국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국에 KBS 방송 권역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중에서 어, 영남권 같은 경우는 부산방송총국, 대구방송총국 이런 영남 지역에서 혹은 호남이면 호남 지역에서 계속 순환하면서 근무할 인력 그리고 전국권이라고 한다면 전국을 다 근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정 근무 이상 이후에는 서울에서 계속 근무하게 될 것. 이런 인력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 경쟁률이 조금 차이 날 수 있다는 거 감안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KBS는 직할국 체제라고 하는데 한 회사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이게 한 회사기 때문에 만약에 영남권으로 입사를 한다 하더라도 특정한 뭐 부름에 의해서 본사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혹은 본사에서 지역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있지만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KBS 아나운서 응시 자격 총정리를 하면요. 크게 세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그리고 공인 어학 성적 보유자 700점 이상, 그리고 KBS 한국 능력 시험 보유자. KBS 한국 아나운서 지원을 위한 사전 준비 사항으로 이게 있습니다. 졸업 시기가 2023년 1월 이후 근무 가능자를 말합니다. 근무 가능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졸업 시기에 2023년 1월부터 정식 출근을 할 수 있는 사람. 처음에 공모 여강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데, 어, 학력 불문이라고 얘기를 해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도 지원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말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대학교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쪽에서 또 말을 애매하게 해요. 1학년, 2학년, 3학년 지원할 수는 있으나
2023년 1월부터는 정상적인 출근이 가능한 사람만 뽑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관련된 부분은 입사 연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학교 1학년이다, 2학년이다, 3학년이다. 그러면 1년을 공부해야 되는데 2023년 1월부터 정식 근무를 하면 학교와 병행하기가 어렵죠. 예, 그러면 본인이 이제 최종 합격을 하고 나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KBS를 못 다니거나 KBS를 다니게 될 경우에는 본인은 자퇴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 휴학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본인이 1, 2년간 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정규직으로서 전업 출근자로 따지게 될 경우에는 이때쯤이면 졸업 예정 신분 혹은 졸업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일하기는 어렵죠.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도 쓸 수 있나요?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의 근무 환경에서는 이것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결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3학년 졸업 예정자, 졸업 신분자들은 지원을 하겠지만 대학교 1, 2, 3학년들도 꼭 지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기대는 갖지 않더라도 이 시험에 대한 경험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력서도 제대로 써보시고 카메라 테스트도 직접 받아보시고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학 성적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점 제한이 700점인데요. 핵심은 토익은 만료가 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학년 1학기 때 최고점을 만들 수 있는 스케줄로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또 이제 공부를 다시 또 할 확률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대학교 1, 2, 3학년인 분들 같은 경우도 미리미리 공부를 해 놓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KBS 한국능력시험은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의 국어 공부 대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겸사겸사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해보시는 게 좋고요. 역시 이것도 시험을 여러 번 볼 수 있고,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 최고점을 만드는 스케줄로 가셔야 기간 만료 2년이기 때문에 최대한 업데이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대학교 4학년 1학기, 2학기 혹은 졸업 예정자 신분의 사람들의 스케줄링을 말하는 거고요. 이미 졸업한 사람들이라든지 대학교 1, 2, 3학년은 또 각자에 맞춰서 스케줄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학점은 뭐 전문성이기보다는 사실 취업할 때 성실성의 척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4.5점 만점 기준으로 3점대 중반 이상이면은 뭐 충분히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2점대라고 해서 본인이 큰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다만 면접관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평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뭐 합격의 당락이 되거나 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전형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서류평가 카메라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요. 아나운서들은 카메라 테스트로 진행이 되고요. 어, 기자들은 이제 이력서 서류 제출이 있고요. 2차가 필기시험입니다. 3차가 실무 능력 평가, 4차가 임원 면접 평가, 이제 5차 신원 신체 검사 및 신원 조회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채용에서 보시면 이 카메라 테스트가 지난 코로나 시기에도 공채가 있었을 때는 이제 비대면 영상 촬영을 먼저 1차로 하고 그 영상 촬영에서 합격한 사람들 대상으로 소수의 카메라 테스트가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이번 공모요강에서는 그런 별다른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원한 사람들 다 이제 카메라 테스트 시험을 보게 될 것 같고요. 이 공채 지원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보통 KBS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 상황이었을 때 보면 보통 한 1,000명 정도가 지원을 하고요. MBC나 SBS 같은 경우는 한 2,600명 정도가 지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KBS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세 가지 조건이 있었잖아요.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 그리고 공인 어학 성적 보유자, KBS 한국능력시험 보유자. 이거를 다 만족하려면 그렇게 그 정도만 그 정도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고 나머지 MBC, SBS는 뭐 그런 제한을 다 없앴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카메라 테스트에서는 보통 뉴스 낭독이 진행이 되고요. 그 뉴스 낭독을 통해서 발음과 발성 평가를 받은 다음에 필기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필기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실무 능력과 4차 임원 면접까지 보는데요. 거기까지가 거의 뭐 끝이고 마지막에는 뭐 합격을 위한 마무리 단계에서 거기 여기서는 뭐 거의 누락자가 없죠. 아, 차근차근 보시면 달라진 점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KBS 같은 경우는 카메라 테스트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뭐 제가 시험 봤을 때랑 똑같습니다. 거의 뭐 20년 동일하죠. 뉴스를 보면서 1차 카메라 테스트를 본다. 그러면 여러분 카메라 테스트 일정은 지금 보면은 뭐 별도 공지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보통 카메라 테스트는 제일 많이 시험을 보는 게 토요일과 일요일에 가장 많이 시험을 봤었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배려죠. 그리고 필기시험은 이때로 날짜가 박혀 있어요. 9월 25일.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냥 시험 삼아 도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최종 합격을 스케줄링해서 하겠다 하시면 이 날짜 꼭 준비해 주시고 그때까지 필기시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필기시험에서 원래 KBS의 특징이 있었어요. 이 시사상식과 관련된 부분을 시험을 볼 때는 보통 5개의 단어를 주고 약술형으로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면 준비할 때 굉장히 좀 까다롭죠. 그런데 일반 다른 언론사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 시사상식 부분은 다문항 객관식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부하는 방법의 전략을 좀 바꿔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공부 전략은 제가 필기 특강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특강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핵심만 짚어드린다면 하나를 깊게 파기보다는 객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사라는 분야가 워낙 광범위하고 뭐 시험 범위도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언론사 시사 상식 공부할 때 굉장히 막연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여러 번 보는 것들, 그리고 시험 기준이 9월이니까 적어도 최근에 한 3월부터 쭉 최근에 있었던 9월까지의 최신 시사 이슈를 빠르고 여러 번 보는 것들이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필기시험은 아나운서는 장문을 보고요. 그리고 기자는 논술을 봅니다. 논술과 장문은 전혀 다른 글쓰기예요. 논술은 논리적인 글쓰기고 장문은 창의적인 글쓰기입니다.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장문과 관련된 부분도 제가 장문 특강을 열고 이번에는 제가 일정을 보고 제 일정이 좀 나면은 장문 클래스도 열 생각이에요. 온라인 클래스로. 그래서 장문 쓰는 방법도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필기시험을 보는 게 중요하고요. 필기시험이 통과되고 나면 3차 면접이 진행되는데요. 사실상 이제서야 진짜 여러분이 면접다운 면접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카메라 테스트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가서 1인당 한 20초 정도 뉴스를 읽고 그냥 나가서 합불이 결정되고요. 필기시험을 보고 나서 3차 때 정말 심사위원과 얼굴도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다음 4차 면접 때 임원 면접 평가는 실질적으로 이제 사장님과의 면접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렇게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이전에 나왔던 기출 이 원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 문장들이 나오는지. 지금 여러분 지망생들 분들 같은 경우는요. 방송 기자와 아나운서 포함해서 요 뉴스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런 발음들이 나오는 뉴스를 통해서 변별력을 만들어내는 거겠구나. 예, 그래서 대기실에서 이런 원고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전해주고 여러분 예독할 시간 준 다음에 시험장에서 한 번만 기회를 주는 거죠. 이렇게 시험을 보는 거예요. 뭐 현지 시간으로 1일 오전 6시 2분께 이란 남동부 인근 케르만주 헤자드크 지역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이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어, 제가 지금 몸살이 난 이후에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고 있어서 힘이 전체적으로 없지만 당일에 가면요. 여러분 핵심은 육성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마이크가 있지만 마이크가 기록용이에요. 스피커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5m 정도 밖에 있는 심사위원에게 그 스튜디오에서 육성으로 전달돼야 돼요. 그러려면 당연히 목소리가 큰 사람이 유리하죠. 아무리 목소리가 예뻐도
이 목소리가 성량이 작으면 전달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발성 연습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이유고요. 발음과 관련된 부분, 까다로운 발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런 수치들 있죠. 킬로미터가 아니라 킬로미터 이런 것들 그리고 5.7km 5는 숫자 장음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런 뉴스를 볼 때 체크 포인트가 뭐냐면 이 장단음. 우리말은 동음 이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이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우리 소리는 똑같은데 이게 말씀언을 말할 수도 있고 혹은 말맞자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한자 명필인데 마우스로 하니까 완전 악필이네요. 그럴 때 우리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우리는 길이로 조절합니다. 그래서 말, 그리고 말. 그러니까 말타기, 말하기. 이런 것들이 이 뉴스 안에서 여러분 고스란히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뭐 숫자와 같은 장음 있죠? 2, 4, 5만, 두세, 네, 쉰, 뭐 이런 것들, 블라블라블라. 실기 때 여러분이 다 배우시는 걸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짧은 뉴스를 봐도 우리가 변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누가 뉴스를 정말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한 억양으로 진짜 현직인처럼 하느냐, 뭐 억양이 좋고 뭐 이런 진짜 현직인 뉴스처럼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투박해도 합격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 준비생들끼리 볼 때는 저 사람은 아직 준비가 덜 됐네라고 하지만 왜 합격됐을까? 보면 뉴스의 진행력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것이 발성, 목소리 크기, 발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방송 진행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정말 뉴스처럼 읽지 않고 진앙의 위치는 산간 지역이지만 인구가 약 60만 명인 케르만주의 주도 이렇게 뚝뚝 어색한 억양으로 읽을 수 있어도 음색이 좋고 목소리 울림이 좋고 발성이 좋고 이러면 1차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경력직을 뽑는 것이 아니라 신입사원 공채이기 때문에 그랬고요. 대기업의 특징, 아나운서들이 넘쳐난다. 당장 투입될 인력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정규직으로 뽑혀서 계속 함께할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특히 아나운서들은 이런 목소리가 좋은, 발음이 좋은 원석을 좋아해요. 억양이 좋은 것도 물론 기량이 될 수 있겠지만 억양이 좋은 게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발성과 목소리, 장단음 체크, 기본적으로 이렇게 발음 읽는 방법 이런 것들은 꼭 숙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 보통 KBS에서 만든 뉴스가 원고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보시면 이제 SBS 시험에서 실제 기출 원고인데요. 보시면 실제 SBS 방송 원고로 시험이 진행됐었습니다. 예를 들면 9월에 1차 카메라 테스트 시험이 진행됐는데 한 달 전 뉴스가 그냥 원고로 나왔었어요. 그리고 요걸 다 읽기보다는 한 요 정도로 나눠서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여러분이 1차 카메라 테스트 준비하는 방법은 KBS 홈페이지에 있는 뉴스를 매일 소리내어 읽기, 그리고 모든 단어 내용 숙지하기. 정말 아는 내용을 읽는 것과 모르는 내용을 읽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KBS 홈페이지에 뉴스 화면 있죠. 모든 뉴스를 다 출력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니터를 통해서 볼 때 계속 소리내어 읽어보고 특히 어려운 발음이 있을 때는 그 글자를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보지 않고 읽으면서 입으로 이 소리를 뵐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끊어 읽기 방법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내용을 파악한 후에 어, 끊어 읽기 일을 해 보시는 겁니다. 이거 실기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어, 잘 또 배움을 통해서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아까 그 뉴스를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요. 현지 시간 1일 오전 6시 20분께 하고 나서 푹 쉬어줘야 되죠. 이란 남동부 인근 케르만주 해자드크 지역에서 자 해자드크 이런 부분은 꼭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저 현직인 아나운서도 이 표시를 하는 게 뭐냐면 해자드크 지역에서 끊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표시를 해놓으면 미리 긴밀하게 다음을 보라는 거예요. 해저드크 지역에서 그다음 푹 쉬고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자, 미 지질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끊어읽기를 이렇게 읽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희 심사위원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읽고 있구나. 어,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미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이렇게 읽고 있으면 아무래도 합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파악하면서 끊어읽기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팁을 좀 드리자면 우리말은 주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주어 다음에 씌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주어 다음에 씌워주시는 건 뭐 진앙의 위치는 이런 것들, 통시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제가 또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뉴스 읽는 그런 부분도 또 코칭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KBS 신입사원 공채 주요 일정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9월 5일, 7일 중에 이제 대상자가 발표가 될 거고 카메라 테스트 일자가 이때입니다. 서울 본사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토요일과 일요일. 이건 뭘 의미할까요? KBS만 제가 아나운서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다른 작은 방송국은 지금 아직 쓰지는 않고요. 이거 굉장히 우매한 방법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 다 작은 중소형사들도 열심히 지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 예, 지원해서 어디라도 작은 데서 일을 하시면서도 계속 준비하세요. 왜냐?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계속 우리도 보겠다라는 의미에서 토일계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에 필기평가. 그러니까 지금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여러분은 어, 카메라 테스트를 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뉴스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필기평가에서는 이때가 있으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최근에 있는 것들 준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KBS 이제 공고 채용이 진행이 되면 자기소개서 항목이 열릴 텐데 아직 채용 시작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있었던 자기소개서 항목 작성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토대로 어,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이것과는 약간씩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2000 KBS 자기소개서가 열리고 항목이 공개가 되면은 그때 제가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또 풀이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기존 거만 한번 보시죠. 당신이 KBS 아나운서가 됐을 때 당신의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습니까? 그 이유를 함께 서술하시오. 네. 일반 회사의 그 자기소개서와 좀 다르죠. 예를 들면 뭐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이렇게 건조하지가 않고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은 또 쓸 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원한 분야의 성과를 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당신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서술하시오. 네, 보시면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할 때 요거 보세요. 어, 남들이 다 쓸만한 내용을 쓰게 되면 면접관이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 식상하면 죽음이에요. 예. 어, 수식어는 참신하게 표현하기. 그래서 KBS 아나운서 됐을 때 당신의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우리말 지킴이 완전 식상하죠. 전문 용어로 이제 개식상하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더 참신하게. 왜냐하면 면접관이 이력서를 보고 여러분께 질문할 때는요. 식상한 것들을 질문하지 않습니다. 남들과 다른 것들, 좀 독특한 것들, 궁금한 것들을 질문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뭐를 준비하느냐? 사실은 3차 면접을 상상하면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차 면접을 위한 준비가 바로 자기소개서 이력서 작성입니다. 이것은 2019년 항목이니까 매년마다 항목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구체적으로 푸는 것은 의미가 없고 나중에 18일 이후에 자기소개서 항목이 열리면은 바로 제가 또 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께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나와지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뭐 협업 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 어, 어, 뭐 제가 간단하게 좀 넘어가지고요. 음. 그런데 이제 자기소개서 쓸 때 공통 분모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선을 끄는 일목요연한 헤드라인을 작성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캠퍼스의 낭만과 멋 이렇게만 쓰시면 안 되고 방송국 아나운서 이야기하다처럼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뭐냐? 정보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멋진 문구가 되어야 됩니다. 정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신문 기사 읽을 때 헤드라인만 읽어도 밑에 무슨 내용인지 알죠? 그 신문에 헤드라인 글자가 없다라면 읽기가 싫어질 겁니다. 면접관도 똑같아요. 깨알같이 가득 쓴 그런 글보다는 밑에는 깨알같이 쓰더라도 앞부분에서는 약간의 제목을 넣어놓고 써주시는 것이 파악할 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리고 온라인 기입이잖아요. 그래서 띄어쓰기와 줄바꿔 쓰기를 구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한 칸을 띄게 될 경우에는 한 줄 자체의 글자 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자만 사라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빠박하게 빡빡하게 붙여 쓰는 멍청한 자기소개서 온라인으로 기입하지 마시고 내용에 따라서 읽기 편하게 이렇게 써주시면서 내가 비록 몇 글자를 손해 보더라도 그렇게 써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막연한 형용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명사로 작성하는 것도 기본이에요. 예를 들면 서로 격려하고 조언하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이죠.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쓰게 될 경우에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 문화로는 저녁 식사 후에 1시간 수다 타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서로 격려하고 조언하는 화목한 가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면접관이 여러분을 파악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형용사가 남발되어 있는 이력서를 보면 사실 이력서를 읽고 나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외부 심사위원으로 많이 심사를 해보면 이렇게 막연한 형용사 남발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명사로 그림이 그려지도록 이렇게 써주시는 자기소개서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어, 이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은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특강을 마련을 해서 준비를 할게요. 조만간에 또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서 공개를 할 테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때 제가 얘기할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간략하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함께 보시죠. 잠깐. 근사한 정장 차림에 인물까지 준수한 청년들이 KBS에 모였습니다. 벽을 향해 목소리 높이는 이들은 신입 아나운서 지망생입니다. 10분 전에 주어진 원고, 정확하고 인상 깊게 읽어내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필사적이죠. 286번 김기능입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그만큼 매력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도 왜 아나운서를 하고 싶은지 제 내면이 부릅니다. 아나운서로. 올해 단 3명의 신입 아나운서를 뽑는데 1788명이 지원했다니 그 경쟁률이 무려 596대 1. 재수는 기본이요. 3수만에 합격해도 영광이라는 방송사 아나운서. 이들이 꿈에도 그리는 진짜 아나운서의 일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정리를 해보시면 보통 한 명에 5명에서 10명씩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기실에서 이렇게 대본을 받으면 미친 듯이 연습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죠. 그리고 스튜디오로 들어가면 1번부터 수험번호와 이름을 말한 후에 뉴스를 낭독해요. 심사위원들은 이렇게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요즘 최근의 흐름은 심사위원 위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정말 블라인드 테스트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 어떤 이력서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1차는 정말 음성 그리고 외모 이런 것들입니다. 심사위원들은 보시면요. 아나운서들이 뭐 예를 들면 3명이면 또 모르는 얼굴이 3명이에요. 뭔가요? PD와 기자들도 아나운싱 시험에 심사위원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싱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시험을 평가자로 앉아 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이 주목해 보시면 되고요. 구조상은 어딜 가나 똑같습니다. 응시생이 이렇게 쭉 있으면 마이크가 하나씩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들이 앉아 있고 카메라가 여러분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요 카메라를 볼 때는요, 이제 시험장 가면 너무 긴장해서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못 봤어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카메라를 찾아서 보시고, 그리고 심사위원 있고, 심사위원들이 모니터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실물도 보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순식간에 진행이 되죠. 1차 카메라 테스트 때는 제가 드리는 것은 뭐냐면
실수를 적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독을 적게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평소에 KBS 모니터를 보고 뉴스 연습을 할 때도 연습하는 순간에도 거의 오독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오독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발음 연습에 대한 뭐 각야 거겨부터 시작해서 발음 연습용 문장 있죠. 뭐 뻗은 가지, 굽은 가지 이런 연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속도 조절이 핵심이에요. 속도 조절이 핵심이라는 게 뭐냐면 어려운 발음이 나왔을 때는 약간 속도를 늦춰서 더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속도 조절이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코너 돌잖아요. 코너 돌 때 브레이크 밟지 않으면 이탈해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뉴스를 읽다가도 약간씩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 발음이 나왔을 때는 약간 템포를 죽이거나 이렇게 해서 오독 없이 읽는 것이 중요하고요. 목소리 크게 그리고 원고를 보고 있다가 어미 때만 고개 들어주는 그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히 좋고요. 실수 없이 하고 나오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뭐 3차 이상 올라가게 되면 사실 지원자들이 뚝 떨어져요. 전체 1000명이 지원하면은 필기시험 보는 인원이 뭐 60명 혹은 뭐 200명에서 60명 사이고 3차 면접에 들어가는 사람이 뭐 150명에서 한 뭐 20명 된다면 실질적으로 뭐 30명, 뭐 40명, 4차 면접에서는 뭐 3배수 정도를 뽑으니까 한 15명 뭐 예를 들면 뭐 12명 정도가 뽑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차와 2차에서 예를 들면 합격자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최종에 예를 들면 아나운서와 관련된 부분이 예를 들면 3명을 뽑는다고 한다면 숫자가 어떻게 줄어드냐면 여기서 이렇게 확 줄어듭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조금 더 정확하게 KBS 인원 KBS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사죠.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1차 카메라 테스트 서류 전형까지는 온 국민의 축제야. 축제야. 다 서로 지원하겠다고 난리고 열심히 하지도 않아놓고서 나 한번 해볼까? 뭐, 채용 잠깐 접었다가도 2, 3년 만에 다시 또 오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이제 1차입니다. 그 중에서 필기시험 통과하죠? 2차. 그러면 3차, 4차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제가 욕심을 부리는 건 그래도 우리가 2차 시험장까지는 한번 가보자. 이 시험에서 통과해보자. 3차부터는 하늘이 주는 것이니 3차 합격하신 분들은 저에게 이메일이나 카페를 통해서라도 좋으니까 뭐 문자도 좋으니까 연락 주세요. 예, 제가 합격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올라가는 게 소중한 기회예요. 자, 그러면 이 스케줄 전략에서 보시면 일자는 필기시험이 25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서류 접수가 18일이고 그러면 필기시험과 관련된 부분 필기시험 준비를 이때 정말 열심히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 시험 보고 나서 여러분이 실수로 합격이라도 해봐요. 그러면 그때부터 부랴부랴 공부하면 필기시험 보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어, 경황 없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거는 뭔지 알아요? 1년 뒤에, 2년 뒤에 여러분이 시험 봤을 때 1차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공부를 해주시고요. 크게는 두 가지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을 사전에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공인 어학 성적과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은 2차 필기 때 사전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고득점일수록 유리하겠죠. 거기에 당일은 시사 객관식과 작문입니다. 요거는 제가 필기시험 특강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지금은 빠르게 좀 핵심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문항 객관식 항목은 보기가 주어지는 형식으로 핵심 단어 위주로 빠르게 여러 번 공부할 것. 아시죠?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제가 목이 거의 뭐 바닥이 나서 어,
이 화면을 좀 제공을 해주고 자세하게 나중에 또 필기특강을 통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는 출제가 불가해요. 누가 옳으냐 맞냐, 예를 들면 뭐 국민의힘 이준석이 맞냐, 윤핵관이 맞냐 이런 것들은 안 나옵니다. 정치 용어가 나와요. 그리고 상반기 최신 시사 달라지는 것들 이런 것들 집중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올해 이건 옛날 자료니까 자 2022년이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정리해 보시면 좋고 위키백과에서 2022년 죽음 검색해 보시면 죽은 사람들 나옵니다. 그리고 달라진 정리, 정책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 분야는 뭐 주로 주택이나 부동산, 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게 과거 자료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요거 풀어드릴 때 여러분 요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용어 정리하는 거, 그리고 문화분야는 영어 관련 이슈 정리. 자,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시사 이슈와 관련된 부분에 객관식 다문항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하는 자료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지금 제시하는 이런 분야별로 타겟팅해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조사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필기 특강을 통해서 조만간 특강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국제적인 이슈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사상식 요거는 이제 방문각 에듀윌 특정 업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 아니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빠르게 속독 5번, 정독으로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5번, 객관식이에요.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2022년 9월 면접이니까 5월 정도부터는 이제 사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웹페이지마다 뭐 중앙일보, 조선일보 다 온라인으로 사설 공개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설 같이 읽어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 홈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눈으로 많이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필기시험을 앞두고요. 그리고 장문글, 킬러 콘텐츠 정도 5편 정도를 써보고 시험장 가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제 시사와 관련된 부분 말고 글쓰기와 관련된 부분도 KBS는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글쓰기와 관련된 부분은 보통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응시생이 1번이라는 응시생이 있으면 이걸 한 명의 심사위원이 점수를 내는 게 아니라 이제 3명의 심사위원이 점수를 내서 합산하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인 필기시험 합격 방식이에요. KBS가 그렇다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내부에서는 채용 절차를 극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한 명이 다 읽고 그냥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보통 심사위원이 뭐 3명일 경우에는 잘 쓴 글은 90점을 줘요. 그리고 이분도 95점 주고요. 또 이분도 95점을 줘요. 못 쓴 글은 60점을 줍니다. 60점을 주고요. 55점을 줘요. 다시 말하면 누적하면 점수 차이가 많이 차이 나요. 글을 잘 쓰고 못 쓰고가. 그렇기 때문에 장문글은 킬러 콘텐츠 5편 정도는 한번 써보시고 가는 게 좋고요. 5편은 어떤 주제로 나올까? 그 주제와 관련된 부분도 다음에 제가 이제 필기 특강을 준비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지금 이 영상도 링크해 드리면서 조만간에 또 업데이트할 것이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자기소개서 이력서 작성하는 그런 특강을 하나 열고, 2번째는 장문과 관련된 특강을 열고요. 장문 특강을 열면서 그때 3회차 혹은 뭐 4회차 분량의 온라인 장문 클래스를 열어볼 예정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여러분 많이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KBS 온라인 특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좀 받도록 할게요.